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4 대비해서 그 심화 과정이에요. 생물교육론. 생물교육론 지금 이제 교재는 제가 이제 요약 정리를 사실은 한 이제 교재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과학교육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과학교육과를 나왔으면 학생들이 일반 이제 그 시험 대비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교재로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 요 생물교육론 책에도 요 주요한 내용들이 다 요약 정리가 사실은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론서들에서 이제 있는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이제 16년째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이제 기출됐던 내용들 있죠. 그래서 이론서에 없던 내용들도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논문들에 있는 내용들도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약된 형태는 요약은 제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약이 용어 위주로 요약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경우에는 정확하게 뭐 어떤 내용인지를 모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서를 기본적으로 두 개 중에 한 개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제 형태죠.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 생명과학 교육론을 했잖아요. 생명과학 교육론은 요 이론서에서 없는 내용들 중에서 과학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과정에 대한 것들 굉장히 자세히 돼 있고 철학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두 개 중에 한 권을 가지고 시험을 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좀 이상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는 4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판까지 나와 있는데 요 또 책을 이론하고 실제를 또 이렇게 나누어서 또 다른 책들로 또 이제 그 나와 있거든요, 시중에. 근데 이 그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는 꼭 4판이 아니어도 2판부터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의 변함이 없고, 그래서 2판, 3판, 4판 중에서 한 권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학교육론은 최근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는데, 원래 처음에 인쇄가 94년도인가 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여기 두껍게 과학교육론 책이 나왔죠. 그래서 요 이제 이론서와 요 기본서에 해당하는 생명과학 교육론 요 두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일단 제 책은 이제 요약된 이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12주로 수업이 지금 작성이 이제 그 깔려 있고요. 이제 올해가 그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고시가 된 후에 이제 교육 과정을 다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기본 과정도 하고 심화도 하고 또 이제 문제풀이도 또 2022를 넣어서 해야 되는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이제 보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수업을 하게 되면 전주의 일요일이든 그 수요일 있는 수업에 그 뒷주든 해서 보강이 이제 잡혀 있으면서 종강이 되는 이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아시던 분들은 제 이제 한 메일을 아시는데 이 메일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뭐 카카오톡인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명의가 하나는 아버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통합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서류가 3번이나 시도를 했거든요. 잘 안 돼가지고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h y 네이버로 H 정 Y입니다. Y. 양 78은 숫자입니다. 여기로 나중에 뭐 상담이나 고민 상담, 대다수, 그리고 뭐 스터디 관련한 상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은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직강생은 뭐 다이렉트로 물으면 되겠지만 인강생들은 그 동영상 강의가 지금 윌비스하고 그 과학교육 그 과학연구소죠. 그 질문은 바이오 여기를 들어가시면 Q&A 란이 있어요. Q&A 란이 따로 위에 상단부에 있는데 요 Q&A를 또 들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는 생물 내용학이에요. 생물 내용학을 바로 적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강 선생님 구간이고 그 밑에 보면 생물 교육론이라 해서 따로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접속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생물 내용학은 웬만하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때도 한 번씩 모의고사 뭐 질문이 있나 싶어서 보는 거지. 항상 여기를 들어가는데 그냥 첫 번째에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발견을 하거나 직원이 알려줘야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긁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물교육론 여기에 가셔가지고 질문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뭐 이론 강의면 이론 강의, 뭐 문제풀이면 문제풀이 몇 번 문제, 몇 쪽에 그렇게 하면 좀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12주 간에 관련해서 어떤 영역을 배우는지 단원이 지금 교재에 차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례를 보시면 그 교육과정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교육과정은 그 평가원에 잡혀있는 평가 영역은 4가지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관련된 외국의 이제 교육과정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시 개정 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7차 이후에 2007, 2009, 2015, 이제 2022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이제 변화되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그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이 있잖아요. 변천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다고 하면 이전에 뭐 교수 요목기 1차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차 이후에 이제 수시죠. 그래서 2007, 2009, 2015, 2022 이런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시된 교육과정. 그럼 최근에 고시된 교육과정은 2022 개정인데 이전 교육과정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5 개정하고 2022를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이제 해야 되고 비교.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바뀌었는가. 그리고 2022 개정의 세부 내용들. 과목별. 그리고 단원별. 안에 들어가면 성취 기준도 있고요. 성취 기준. 그리고 탐구 활동. 그리고 성취 기준의 해설. 그리고 뭐 교과의 연계라든지 연계성, 그리고 지도시 유의사항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사실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굉장히 2022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고교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과학과에서도 이제 그 생명과학 2, 그러니까 물리, 물화생지 2가 있었잖아요. 요거를 두 과목씩, 한 과목이었는데 두 과목씩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교 학점제를 맞아서 과목 수도 늘어났고, 그리고 2015에서는 선택 과목들이 이제 일반 선택하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만 있었잖아요. 근데 융합 선택 과목이 다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이 또 늘다 보니까 훨씬 더 과목 수가 많아진 형태입니다.
쭉 여러분들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5하고 2022를 비교했을 때 중학교는 그렇게 많은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가 조금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변화가 생긴 게 항상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3, 4, 5, 6 이렇게 과학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물화생지를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배치를 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는 뭐 인지 발달 정도라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좀 3학년, 4학년 처음 이제 학년군이잖아요. 3, 4학년군에 좀 관찰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는가. 그래서 5학년까지 있었던 우리 생명과학에 관련된 단원들이 3, 4학년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3, 4학년에 단원 수가 많고 5, 6학년에는 5학년 한 단원, 6학년 한 단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초등이 많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바뀐 것은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외울 부분들이 좀 비교를 하면서 많아졌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 첫 번째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교육 과정은 최근에 이제 24점이나 26점 정도가 생물교육에서 출제가 되면 이제 적게는 항상 나오긴 해요. 2점. 많게는 4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너무 외울 게 많고 돌아서면 있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용어를 적어야 되는 이제 문제예요. 다른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핵심 용어들을 위주로 이제 채점을 하지만 이제 용어들을 조금 이제 풀어 쓰거나 함께 포함이 되면 이제 좀 유사 답안으로 좀 채점이 되는 형태인데 교육 과정은 명확하게 적지 않으면 채점이 안 되다 보니까 부분 점수가 없어요. 빵점 아니면 1점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 2주에서 2주 반 정도는 수업을 해야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도 엄청 타이트하게 해서 그때는 이제 2022가 없고 2009 개정하고 2015를 이제 2015 중심으로 했는데 그때도 한 2주 정도 했고요. 근데 이제 2022가 과목 수가 많이 이제 늘어서 다 이제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고 그래도 한 번은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좀 사실 세부적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주 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은 지금 과학과 생물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원에서는 그 과학적인 방법, 탐구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탐구에 대해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보셨으면 떠오르는 것이 과학적 방법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탐구 요소 또는 다른 말로 탐구 기능, 탐구 과정을 구분해 적는 것. 탐구 요소는 탐구 기능, 탐구 과정 이렇게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안의 범위를 좀 좁혀주는 형태면 기초 탐구 과정에서 골라서 찾아서 써라 이러면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좀 확률적으로 몰라도 근데 이제 그냥 열린 형태가 되면 10가지가 훨씬 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초 탐구 과정하고 통합 탐구 과정을 가려서 봐야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2015 개정에서 이제 의사소통이 들어오면서 6개가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고 있는 거, 그리고 통합에서 6개. 자료 변환을 이제 자료 해석 안으로 가져가서 6개, 물론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12개에서 13개 가운데서 찾아 쓰는 거. 여기 이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탐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탐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 지식이 생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과학에 관련된 여러 본성들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의 본성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그 과학 지식이 생성될 때 그 관찰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귀납을 통해서 지식이 많이 생성되니까. 그래서 그 이제 관찰의 이론 의존성. 그리고 이제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현대 이제 그 과학 철학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예전처럼 논리적이고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과학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변하게 시대가 이제 흐르고 사회 구성원들이 바뀌게 되면 그들은 다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지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학 지식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유지되는 성격이 있긴 한데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의 잠정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부분으로 배우는 게 두 번째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 빈도 가장 높아서 제가 이제 용어로 적어 놨습니다. 세 번째는 철학입니다. 최근에도 철학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매년 나오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리나 화학이면 근데 철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논할 것들이 사실 많을 터인데 생물학의 발달 그 과정, 발달이 이제 그 시대를 이제 좀 짐작을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 과학 철학에 이제 논하는 그 예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물리와 화학에서의 예시를 가지고 논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도 이제 교사가 돼서 아이들한테 과학사 그리고 과학 철학적인 관점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임용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과학 철학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생물학사라고 해서 과학사의 내용 일부를 이제 수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는 있겠지만, 그리고 뭐 교양 수업으로도 대학교 때서도 과학사 수업을 들었는데, 그 과학사 수업이 이제 내용은 이 과학 철학을 내기 위해서 그 재구성한 수업 자료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과학사에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흐름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 부분들을 빨리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사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 철학이 출제가 됩니다. 전통적인 과학 철학은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경험주의에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문제점, 한계점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경험주의가 이제 분파의 학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주의, 실증주의로. 그래서 경험주의에서는 용어에서도 알다시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이에요. 경험.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자연에 놓여져 있는 이제 사물 그리고 거기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제 사건이나 현상이 있을 때 그들은 객관적으로 존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관찰을 하든지 간에 똑같이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찰 지식은 모두 옳은 지식이다. 이렇게 해서 과학 지식이 이런 관찰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이 쌓여서 발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출발이 관찰이잖아요. 그럼 관찰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관찰자의 인지 구조 안에 어떤 이론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동일한 걸 봐도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 의존성 요 이제 문제점으로부터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나 관찰해도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옳지 않다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실증주의는 기본적으로 관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출발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이제 관찰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옳은지 아닌지 검증을 해서 검증을 견딘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증주의라고 하면 실험적인 검증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증주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이들이 검증을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서를 이제 보게 되더라도 논리 경험주의는 지금의 현재 우리가 논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 중에서 가설, 연역법과 동일한 과정으로 검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논리 실증주의는 이렇게 어떤 과학적 방법인지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 관찰을 경험주의가 했던 그 관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만 가설 연역법으로 했다. 이거는 설명이
보통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주의가 했듯이 관찰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기준이 있고 설명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과학 철학서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찾아봐도 요것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요거는 굳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주의가 했던 것처럼 관찰. 그래서 관찰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획득한 지식이 있으면 이 지식을 다시 어떻게 일치하는 내용으로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관찰을 주요하게 사용을 해서 검증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경험주의는 논리 경험주의는 확률적인 검증을 하게 되고요. 논리 실증주의는 절대적인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지식을 100% 지지할 수 있는 증거와 근거가 있을 때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검증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100% 지지할 수 있는 증거와 근거가 있을 때만 옳은 지식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기는 확률적이잖아요. 확률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0%면 그 중에서 만약 50%에 해당하는 증거나 근거가 있어. 그러면 50%만큼은 참일 것이잖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조금 더 상대적으로 느슨한 이제 검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가 아니라 일부 증거나 근거가 있으면 이 일부만큼만 옳을 확률 높아졌다. 참일 개연성이 높아졌다. 요 관점으로 이제 검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입증법, 이거를 이제 확증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를 입증법, 요거를 확증법. 이제 컨퍼메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 자체가 그 번역을 할 때 용어를 쳐보면 두 개가 다 이게 혼용이 돼 있어요. 입증, 검증, 확증 이제 같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교육의 이론과 그 실제 조영 교수님 책 있잖아요. 거기에도 일판에서는 요거를 확증법이라고 했고 이거 확률이니까 확증법. 요거를 또 입증법이라고 논문에는 좀 반대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용어가 예전에 썼던 이제 논문을 보게 되면 요거가 영어는 근데 요게 이제 용어를 왔다 갔다 썼어요. 근데 이제 계속 헷갈리는데 일단 그러고 나서 뒤쪽에 시험에 입증하였다. 요 입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논리 경험주의 철학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증법이라고 또 이제 우리 그 당시에 논문에는 요거가 입증법으로 되어 있고 또 책에는 확증법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옳습니까? 조영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학생들도 보내고 보냈더니 교수님이 이제 번역상에서 다 사용을 하긴 하는데 요게 이제 절대적인 검증 과정이니까 어감 자체가 확증은 확실히 증명함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음 요 어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책에서 이론서에서 요거를 다시 요렇게 썼다 요렇게 이제 메일만 받았어요. 제가 받은 것도 저 다른 학생에게 수업 들었던 스터디를 했던 여러 명이 보냈는데 한 명 학생한테 메일을 보내서 확인만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 확실한 증거, 100% 지지된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증이라는 어감 때문에 이렇게 확증법으로 사용하기로 그 교수님은 이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출제위원들이 출제에 들어가게 되면 이론서를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참고 문헌의 몇 페이지, 몇 쪽에 있는 내용이다를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위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가장 오래된 책이 이제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죠. 왜냐면 오래전부터 이론서를 이제 과학교육론이라는 것이 확립돼서 계속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명과학 교육론이 들어가고, 우리 생명과학 쪽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확증법, 입증법. 근데 또 제가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우리 과학교육론을 우리 중등에서만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등에서도 초등과학교육론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얇은 책들이 있어요. 그걸 또 보면 이게 바뀌어서 뭐 적혀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 번역을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과학 철학은 경험주의하고 실증주의의 차이점, 실증주의의 두 개 종류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과도기에 있는 게 있어요.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나왔고 현대 과학 철학의 가운데가 있는 게 반증주의. 출발은 연역적인 경험주의로부터 반증주의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과학 철학하고 이제 현대 과학 철학으로 넘어오는 과도기 시기에 있던 것들이 이제 포포의 반증주의입니다. 포포의 반증주의는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험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포포의 제자가 이제 라카토스잖아요. 처음에는 포포의 반증주의를 연구를 하다가 반증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사에서도 사실 잘 일치가 안 돼요. 단 하나의 불일치 현상이 나왔을 때 그 이론을 기각하고 폐기해야 되는데 이게 과학사에서 그런 유례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례가 없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설명하는데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라카토스가 반증주의를 연구를 하다가 반증에 이제 포포는 주목을 하게 됐고 라카토스는 과학사를 자기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불일치 사례가 나왔을 때 바로 과학 이론을 폐기하고 이제 기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일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구 프로그램에서 보고대를 이제 바꾸는, 변화시키는 걸로 이제 입증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쿤의 과학 혁명 이론하고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이론. 라우드는 이제 연구 전통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페이아벤트 이제 반과학적 방법. 사실 이렇게 네 가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멋대로의 원리죠. 반과학적인 방법. 여기에서 이제 요 두 개, 요것만 출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라우든까지도 사실은 과학사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쿤은 과학혁명이라는 종교혁명을 빗대어서 과학혁명 이론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라카토스는 연구 프로그램 이론을. 그리고 라우드는 여기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패러다임이 있고 연구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자신도 과학사를 분석을 했을 때 연구를 총체적으로 하는 그 지침서와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 전통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워낙 최근까지 많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 많이 수록이 안 돼 있다가 최근 조금 양이 늘기는 한데 아직은 이제 출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증주의하고 과학혁명하고 연구 프로그램. 요게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프로그램이다,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과학사에서는 생물의 진화밖에 없어요. 그 정도 사실은 단위가 돼야 분석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자연 선택설 그것만 진화에 대한 것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이제 과학사의 좁은 이제 과학사로 내려온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항상 그 아마 평가원에서도 그럴 거예요. 출제를 할 때 출제를 해놓고 이게 패러다임 이제 과학혁명 이론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논하려고 하면 단위가 사실은 이렇게 좁은 단위는 패러다임 해당이 안 되는데 문제를 내는 게 옳은가? 이게 항상 이제 논의가 되는 걸로 분명히 그게 될 겁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걸면.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 철학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재구성되어 있는 학습 자료를 그냥 적용 형태로 해서 시험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진화에 관련된 것밖에 사실은 없죠. 그래서 가장 출제가 됐을 때 과학사 중에서 생물의 진화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증주의 요것들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4점짜리로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논술형 때는 굉장히 사실 어려웠어요. 논술형 3단계 시험이 있을 때는 철학 한 문제가 30점에서 뭐 40점짜리로 나왔었고
그 점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부적으로 적었어야 되기 때문에 40점인데 10점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술형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답안을 정확하게만 적는 형태로 나와서 예전보다는 철학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점수를 많이 획득을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자, 철학은 한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철학. 한 주에서 한 주 반 정도 하면 철학은 끝납니다. 자,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네 번째 교수학습 이론하고 다섯 번째 요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업 모형입니다. 수업 모형.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점짜리 서술형이 4점짜리 6문제씩이 나오잖아요. 그럼 6문제가 나오면 한 반 가까이는 여기에서 사실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이론, 수업 모형이 훨씬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종류가 많고요. 교수학습 이론은 몇 명의 교육학자 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심리할 때 더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 교육 심리의 그 내용들 중에서 과학교육론에 적용된 것만 우리가 또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에서는 피아제, 브루너, 이렇게 5명. 그래서 피아제, 브루너, 비고츠키 옛날에 50일까지만 배우고 이제 구성주의 이제 패러다임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버의 그 대체적 개념틀 이론이 이론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의 대체적 개념틀 이론은 우리가 이제 여러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시험에 나왔을 때는 5개념 그리고 대안 개념 두 가지 용어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이 용어를 처음에 이제 구성주의 이론이 출발을 해서 다양한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아이들이 가지는 5개념을 부르는 용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인데 용어가 다 다르니까 이제 혼동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대안 개념을 쓰자 이렇게 해서 대안 개념을 써서 실제 평가원에서 대안 개념이 먼저 용어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5개념이라는 용어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념하고 대안 개념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이게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대안 개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결과하고 잘 일치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경험이 굉장히 구체적이긴 해요. 그래서 일치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5개념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구조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합적으로 이렇게 딱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쉽게 없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상황 의존성을 가져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개념적 안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적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안경을 써야 자연현상을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5개념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다 보니까 5개념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5개념, 대안 개념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시험에 출제된 거 소설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왜 5개념이 생기는가, 원인, 요 정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요 교수학습 이론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이제 피아제, 브루너, 비고츠키, 오슈벨에 대한 것들은 세부 내용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제 평가원의 기출 문제가 2000년 초반부터 올라가 있어요. 그죠? 20몇 년 동안 이제 기출 문제가 있을 때 분석을 해보자면 출제 빈도가 높은 거, 오슈벨하고 피아제가 당연히 이제 높죠. 특히 이제 오슈벨은 출제되는 영역들이 이론서를 봐도 굉장히 이론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이제 다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동화설하고 선행조직자 이런 것들만 나왔는데 이제는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학습의 종류도 나오고 설마 이 9개 영역을 다 외웠어야 될라? 그래도 외워야 되지 않을까? 나올 수 있겠다. 그럼 학생들은 압니다. 한 번도 안 나왔으면 공부를 네네 이렇게 하고 안 해온단 말이죠. 나오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거기도 나오고 동화설은 당연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하나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슈벨 수업 이론인데 막 브루노도 물어보고 비고츠키도 물어보고 피아제도 물어보고 하니까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선행조직자 워낙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선행조직자가 나오게 되면 또 수업에 적용되는 이제 원리들, 그 선행조직자의 이제 역할이나 기능들, 요게 이제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의미 학습의 조건이 이제 나오게 되죠. 유의미가. 그래서 논리적 유의미가, 잠재적 유의미가, 심리적 유의미가. 그러면 이제 논리적 유의미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실사성하고 구속성 이 용어들을 다 외워야 되니까 오슈벨이 이제 출제 빈도가 그만큼 높은 거는 낼 때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높은 것 같고, 피아제는 이제 인지 발달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순환학습 모형을 잡았을 때 이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교육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이고, 브루너가 피아제의 이론을 가지고 수업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 피아제의 이론으로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교사학습 이론이고 수업 이론이에요. 실제 수업에 사용하는. 만들었더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거를 비고치키 이론에서 땡겨와요. 그래서 비계 설정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가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죠. 출제 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오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나오든 아니면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든, 어떤 애는 화학에 관련해서는 저번 화학 보니까 6문제 나왔는데 3문제인가 3문제 반 정도가 교수학습 이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최근에는 비고치키가 시험 출제가 된 해가 짧아요. 이제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구성주의자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냉전 시대에 소련에 대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자지만 드러나지가 않다가 나중에 이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굉장히 요절을 30대 뭐 후반에 돌아가셨다 하는데, 그래서 관련된 이론은 적지만 시험에서 굉장히 구성주의 관점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고치키가 최근에 출제가 이제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고 최근에 출제 빈도가 높고, 이렇게 해서 5개의 요 교수학습 이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과학과다 보니까 과학에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을 하고 뭐 실험을 설계를 하고 실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 주제들은 인지 발달이 형식적 조작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달이 논리가 돼야, 과학적 사고가 가능해야 실험이 이제 가능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그 단계,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했다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과학적 사고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예전에는 대다수가 실험적인 과학이다 보니까 변인 통제가 거의 대다수가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과학적 사고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좀 이제 이론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떤 이제 문제가 그런 이제 이론이 논리가 반영된 문제인지 예시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시중의 이론서에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을 때 조금 이제 어렵고 답을 들어도 이렇게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아동들이 보이는 과학적 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변인 통제. 그리고 실험을 하려고 하면 학년이 높아지게 되면 가설을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연역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설, 연역적인 사고, 논리, 그리고 조합 논리, 확률 논리, 비례 논리, 비율과 비례에 관한 사고. 그 이외에도 형적 조작기는 명제적인 사고, 명제, 문장으로 적혀져 있어, 언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상징적이고. 그래서 한 문장의 명제와 다른 문장, 한 문장의 명제, 그 관계를 추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관성적 추상화. 굉장히 많은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출제가 최근에 이제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를 표현하는 그 3가지 표현 그 방식 있죠. 표현 양식. 표현 양식, 표현 방식, 표현 방법. 요거는 이제 해석상의 용어를 좀 다르게 쓰는데, 요 3가지의 표현 방식을 구분하는 걸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계열성, 최적 계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어서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살펴봐야 돼요. 다른 이제 과목에 출제가 됐고, 그러면 빠르면 1년 후에, 그럼 아니면 이제 2, 3년 후에는 사실은 돌고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열성, 최적 계열에 대한 의미를 요 세 가지 표현 방식과 관련 지어가지고 요렇게. 과거에도 화학과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어요. 최근에도 화학과에서 출제가 됐고, 화학과는 유독 이제 불운어에 요 이제 지식의 구조에 관련된 부분이 예전부터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요 계열성하고 최적 계열을 이제 살펴봐야 되고, 비고츠키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거는 비계 설정이란 용어 자체가, 이 용어가 2점짜리로 우리 과학과에 거의 다 나왔고, 수학과에 나오고, 기술 과정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죠. 이제 이 용어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수업 과정에서 교사가 어떤 인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이제 그 내용이, 학생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그냥 답을 알려주면 안 되죠. 그래서 단순한 힌트나 실례,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이게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된 내용이죠. 그래서 비계 설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근접, 발달, 영역, 요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근접, 발달, 영역은 두 개의 수준 사이의 중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을 설명하려면 실제적인 발달 수준하고 잠재적인 발달 수준, 요거의 두 개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기 이전에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요거는 5개념. 수업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5개념에 해당이 되고, 그럼 수업을 통해서 혼자서는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지만 나보다 뛰어난 동료나 교사를 통해서 수업에서 이렇게 수준을 높여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과학적인 개념이 돼요. 그럼 학생이 가지고 수업 전에 가지고 있는 5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학습이 진행되는 거야. 그 학습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근접 발달 영역 안에서 여기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되어 있는 수업의 상황에서 실질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을 찾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5개념, 이게 수업의 앞쪽에 있고, 이거는 과학적 개념을 찾았으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오수비를 뭐 다 적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수비 출제 빈도가 이제 가장 높은데, 서운하니까 여기만 용어 조금 몇 개만 적어 볼게요. 일단은 동화설, 선행조직자. 선행조직자는 선행조직자 그 자체의 특징이 있어요. 선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에 사용하는 조직자, 오가나이저는 선행조직자가 있고 후행조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은 본 수업 앞에, 본 수업을 하기 이전에 제시하는 것들은 다 선행조직자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시를 해야 되고, 수업에서 다루는 개념보다는 포괄성, 추상성, 일반성이 더 큰 개념을 담고 있는 어떤 형태의 수업 자료는 상관없습니다. 선행조직자 그 자체가 시험에도 나오고 종류가 나눠져서 나오죠. 그래서 비교 선행조직자하고 설명 선행조직자.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은 인지 구조 내에 관련 정착 개념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기 이전에 이제 교사는 이 선행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야 50일 이론을 가지고 수업을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선행 조직자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래서 수업이 이제 그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설명 선행 조직자를 사용하게 되면 수업에 적용되는 원리는 전진적 분화의 원리밖에 없어요. 비교 선행 조직자는 이전에 선행 개념이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전의 선행 개념과 본 이제 학습 과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인 그 조정의 원리를 적용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행 조직자가 굉장히 시험 출제가 많이 되고, 그리고 오슈벨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업에 사용하는 도구, 전략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념도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돼요. 개념도를 그려놓고 동화서를 묻는다든지 수업에 적용된 원리를 함께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도는 단독으로 최근에 개념도를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기준,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이제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의미를 명확하게 몰라서 못 적은 학생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도가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됐고, 그 이외에 이제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학습의 종류, 오슈벨은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배워야 되는 지식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그 방식에 따라서 수용학습하고 발견학습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용적이든 발견이든 지식이 있게 되면 이 이제 지식을 인지 구조에 어떻게 통합을 시키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동화서를 통해 가지고 고정 고착을 시키게 되면 유의미 학습, 그렇지 못하면 기계적 학습, 암기 학습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들이 이제 점진적인 발달을 3개 수준으로 나눠서 요로 가로 세로를 긋게 되면 9개의 학습의 예시가 나오죠. 이제 그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수업 모형은 딱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단계명을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단계명, 그리고 단계별 주요 특징. 요거를 외우는 게 무조건 출발점이에요.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계속 중간에 틀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작성 방법의 조건들이 있는데, 라에 해당하는 단계명을 쓰고, 뭐를 쓰시오, 제시할 거, 요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수업의 단계명을 쓰고 주요 특징을 적는데, 단계명을 틀려. 그럼 뒤에도 채점을 안 하는 출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명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출발을 해야 나중에 순서를 잡을 수가 있고, 수업 모형은 다른 이제 문제보다는 물론 이제 수업 모형의 특징상 적용되어 있는 과학적 방법을 묻는다든지,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어 있으면 한계점을 묻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요소를 이제 과학적 추리나 추론, 과학적 사고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이제 과정에 기납적 추리가 사용됐다, 기납적 사고가 요구됐다, 이렇게 물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 수업 모형은 단계에 따른 주요 특징을 가려놓고 우리한테 적으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요거는 외우면 되는데 모형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지. 요거는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과학과에서 처음에 탐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순환학습 모형이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3단계의 순환학습 모형은 SCIS 순환학습 모형은 안 나오죠. 출발점은 거기서 시작을 하지만 3단계 순환학습 모형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로슨의 순환학습 모형.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서술적이고
경험 기추적, 그리고 가설 연역적.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더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좀 고등한 정식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최근에 엄청 이제 기출이 많이 됐어요. 이제 처음에는 세 개 중에 하나를 뭐 경험 기초적을 내면 그 다음에는 가설 연역적 내고 그 다음에 서술적 내다가 한 해는 세 개를 통으로 내고 또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계속 출제를 많이 들어가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출제자는 뭐 생물 내용하고 더 심하겠고 자기 전공 분야만 내는 거니까 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교육론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약간의 그런 이제 서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슨의 순환학습 모형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설마 또 나올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학습 모형을 얘기를 하면 4위하고 5위, 7위가 있어요. 5위가 단연 출제가 굉장히 높죠. 1차에도 많고 2차 수업 시연을 할 때 가장 많이 생물과에서 사용했던 적용한 수업 모형은 5위입니다. 그래서 5위. 4위는 5위하고 거의 흡사하다 보니까 우리 4위는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도 출제가 통합과학하고 되긴 했어요. 공통과학에서. 그래서 4위, 5위. 7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거 두 개는 나왔지만 요거는 안 나왔죠. 앞으로 이제 요거는 예상 문제. 우리가 5단계의 그 발견학습 모형만 나오다가 7단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생명과학 교육론은 7위 중에서 한 가지 유형만 나와 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과학교육론 이론서를 보시면 두 가지 형태의 7위가 있습니다. 요거 순환학습 모형. 그리고 구성주의 이론을 그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해서 발생, 생성이라고 하죠. 발생학습 모형. 그리고 드라이버의 개념 변화, 개념 교환, 수업 모형이 있고, 그리고 하슈의 인지 갈등 모형도 최근에 자꾸 보이고, 그리고 구성주의에서는 이제 개념 교환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도 사실은 구성주의요. 오이는 개념 교환이 목적이죠. 근데 요 의미가 여기에서는 구성주의 이론이 여기에 포함이 사실 돼 있어요. 4위부터. 그러면 요 이제 개념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인지 갈등 전략. 인지 갈등이 유발되다. 요거를 관점을 가지고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 덩굴 모형도 나오고 포스너가 제한 개념 교환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순환학습이 처음에 이제 그 탐구를 위해서 처음에는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순환학습 말고도 탐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발견학습 모형. 발견학습 모형은 5단계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지만 7단계가 기입형으로 소개로 몇 년 전에 출제가 됐어요. 처음에 소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출제가 보통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7단계의 발견학습 모형도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가설 연역적 탐구 수업 모형이 있어요. 순환학습 모형 아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와브가 제시한 가설 연역적인 탐구 수업 모형을 6단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론서에 거의 대부분 들어있고 그거 말고 이제 이보멍하고 김영민이 제시한 또 다른 이제 요 탐구 수업 모형이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과학에서 탐구, 구성주의 관점을 가지고 개념 교환. 그거 이외에도 STS 수업 모형이 있습니다. 그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회적 논쟁거리가 불거졌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STS 수업 모형.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있죠. 협동학습 모형이 있어요. 협동학습 모형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그 현장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동학습이라는 그 자체가 수업의 과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직소에 대한 것은 1, 2는 나와요. 3은 아직 안 나왔지만 1과 2. 그러니까 직소 자체의 특징과 1과 2를 구분하는 것,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 중심의 STAD 출제 빈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모둠, GI, 집단 조사를 하는 GI. 요 이제 세 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 그러니까 수업 모형 저렇게 많으니까 어디든 뭐 내지 않겠어요, 그죠? 얼마나 내기도 쉽고 단계명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접목해서 굉장히 출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사학습 이론하고 교사학습 모형이 출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세 문제 내면 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핵심적인 것이고 단계명과 주요 특징을 먼저 외우고 이제 문제를 나중에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게 되면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로 잡혀져 있어요. 평가는 뭐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철학도 이제 거의 조금은 해를 걸러요. 좀 계속 매년 출제되다가 한 번 쉬고 이렇게 되는데 평가는 거의 출제가 뭐 10년이면 거의 뭐 9번, 8, 9번. 그러니까 가끔 한 문제 낼 게 너무 많아. 철학도 내고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문제 수가 제한이 되니까 이제 빠지긴 하는데 대다수는 평가는 굉장히 이제 교사가 현장에서 중요한 사실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거의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평가라는 것은 학생들의 지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탐구에 대한 평가, 그리고 태도 영역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식을 평가를 하게 되면 교사가 지필 평가 이제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선다형하고 뭐 서술형, 지금은 주관식 빈도 어떤 학교는 지금 뭐 100% 서술형으로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고 수행평가. 그러니까 평가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평가 문제에 대한 뭐가 들어가야 돼? 학생들이 답을 어떻게 채점표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교사가. 그래서 그 채점표에 관련된 이제 이론들이 조금 이제 있어요. 채점표의 종류하고 그리고 채점표별로 평가의 준거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항목별. 그럼 탐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지식을 알아야 평가 그 준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뭐 자료 변환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 되고, 가설 설정이라는 이 탐구 요소를 평가하려면 어떤 평가 준거를 가지고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존에 배웠던 지식들을 가지고 사실 평가 문제는 많이 접목이 돼 있습니다. 특히 탐구는 그래요. 그래서 평가 준거. 그리고 점수를 어떻게 줄 건가. 요런 이제 일부의 이론들. 그리고 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교육 목표 분류 틀, 분류 체계. 교사가 출제한 문항이 있을 때 이 문항은 어떤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를 했는가. 영역을 이렇게 좀 이제 쭉 분산을 시켜서 두루두루하게 이제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교육 목표 분류 틀을 언급을 할 때 블룸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죠.
모든 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목표 분류 틀을 제시를 했고요. 인지적, 심체적, 정의적. 근데 우리한테 이제 심체적인 영역이 그렇게 딱 이렇게 과학과에 탐구하고 결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클로퍼가 과학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학 교육 목표 분류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9개의 항목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아홉 개. 그래서 지식과 이해 영역부터 해서 과학에 대한 경향성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영역. 그리고 블룸의 요 1차원적인 틀을 2차적인 틀로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앤더슨이 2001년에 수정을 했는데 앤더슨이라는 이름을 안 쓰죠. 그래서 블룸의 신 교육 목표 분류 체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틀을 외워야 되는 거죠. 시험에는 클로퍼가 출제 빈도가 과학과다 보니까 높죠. 근데 예전에 이제 블룸도 이제 언급이 됐는데 클로퍼가 거의 대다수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신교육 목표 분류 체계하고 클로퍼 요 두 개를 좀 주안점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문항에 대한 답지 반응 분포를 보고 이제 문항을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 분석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난이도 지수하고 변별도 지수. 그러니까 난이도는 시험 문제가 얼마만큼 쉽고 어려운가를 이제 나타내주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험에 응시한 학생 수분의 정답자 수를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변별도 지수는 무엇을 변별해야 되냐 하면 학습 능력이 높은, 그러니까 상위 집단 학생들이죠. 학생과 상대적으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하위 집단의 학생들을 그 문항 자체가 변별을 잘 할 수 있는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맞추고 못하는 아이들은 틀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변별할 수 있는 그 지수를 구하는 방법. 요 이제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변별도 지수는 구하는 뿐만 아니라 변별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라 해서 요 이제 구간별로 변별도에 대한 이제 지수, 판단 기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 이외에 평가 문제는 뭐 이론이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론이 있는 문제,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교사라고 생각하고 자 문제가 있고요. 채점표가 있고 학생 답안이 있어요. 학생 답안을 내가 점수를 주는 것 자체가 이제 풀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쉬운데 그러니까 좀 두려워해요. 아, 이게 학생 답안을 이걸 내가 점수를 주는데 이게 학생 답안이 옳은지 아닌지를 몰라서 점수를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답안이 정확한 답안인지 아닌지만 판단이 되면 점수는 그 채점표에서 점수 요 영역에 몇 점, 요 영역에 몇 점, 총점 몇 점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근데 틀리는 거는 학생 답안이 옳은지 아닌지를 그거를 정확하게 몰라서 점수가 틀어지는 거. 그 정도가 이제 평가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가는 거의 매해 나오는데 이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쉬울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 쉬운 부분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개가 평가원의 생물교육론, 그 이제 평가 영역으로 사실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원의 그 영역 틀에 맞춰가지고 실제 관련해가지고 단원별로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6단원까지 해서 이제 11주 수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안내에 OT는 이 정도만 하고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